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두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4월 26일은 중간시험 기간인데 악과 고통의 문제 수업에서는 중간시험을 치르지 않고 강의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 교재를 지금 강독하고 있는데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첫 시간에 서평과제를 언급하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영상 강의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 강의 계획서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서평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평과제는 제럴드 시처가 지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책입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출판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책을 읽고 이번 학기 마지막에 기말시험과 출석 한두 줄 적고 제출을 하는 감상문과 함께 이 서평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이프니츠의 낙관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이 낙관론에 대한 비평은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재 120쪽에서 122쪽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낙관론에 대해서 비판을 몇 가지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은 아마도 몇 페이지 되지 않으니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1번째 강의에서는 캉디드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해를 언급한 이유는 캉디드라고 하는 소설 작품 속에 라이프니츠가 등장하고 있고 라이프니츠의 견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캉디드의 견해를 고전적인 견해와 함께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이 두 견해, 라이프니츠와 캉디드의 생각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캉디의 소설을 다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캉디드의 작품은 이 세계가 라이프니츠가 말하고 있는 최상의 세계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전쟁, 자연재해, 기근, 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의 코비드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 끔찍한 범죄, 몇만원의 사람을 살해하는 등 말할 수 없는 범죄로 가득한 이 세계를 우리가 응시하게 되면 어떻게 이 세계가 모든 가능한 세계들 중에 최고의 세계, 최상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캉디드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소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기로는 사회철학자 볼테르의 작품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테르는 누구입니까? 사회철학자이죠. 18세기 프랑스의 사회철학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볼테르 외에도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장자크 루소 이런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볼테르는 이제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비판가이고 당대의 비판적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테르는 다른 철학자들처럼 무게감이 넘치는 저술을 출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백과사전 편찬이라든지 당대에 이와 같은 편찬 작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라고 봅니다. 볼테르는 무슨 성명서를 내고 누구누구를 공격하여 분노를 샀다 하는 등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야말로 비판적 지식인의 임무를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비판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캉디드는 라이프니츠가 말하고 있는 세상은 최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구호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1759년에 쓴 철학적 풍자 소설인 그의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캉디드는 당시 지배계급이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 예수회와 종교재판소 등 당대의 성직자들의 그 부패상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캉디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설에서 상당히 순박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때묻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순박한 캉디드를 통해서 볼테르는 당시의 정치, 철학, 종교 등을 심할 정도로 풍자를 합니다. 심지어는 라이프니츠의 틀에 박힌 낙관론, 낙관주의자이자 낭만주의자의 견해인 최상의 세계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겪고 삶의 해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역경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오히려 세상을 이해할 때에 더 순수하고 순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테르에 의하면 이 세상에 왜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허락하는 대로 즐겁게 살아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테르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보면 제가 라틴어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까르페라고 하는 것은 붙잡다, 시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 부여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엠이라고 하는 건 날이죠. 순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어진 그 순간을 붙잡으라. 우리가 보통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오늘을 즐겨라 이런 말인데, 향유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붙잡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볼테르의 주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캉디드라고 하는 이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르의 이제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라고 하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이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캉디드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캉디드인데, 캉디드는 매우 유순하고 고지식하고 또 순박한 소년입니다. 그는 굉장히 유명한 남작의 아들 및 그의 누이 동생 퀘네콩드 양과 함께 판글로스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라이프니츠의 예정 교화서를 믿고 있는 어릴 때 가르쳤던 선생, 그 사람이 판글로스 선생인데, 이 판글로스 선생은 형이상학적 신학적 우주론을 가르치면서 세상은 최선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교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원인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세계는 가능한 모든 세계들 중에 최상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best world, all the possible world. 모든 가능한 세계들 중에 최고의 세계. 이게 그가 이제 라이프니츠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판글로스 선생이 그와 같은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목적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란 가장 좋은 그런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세계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그런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악이라든지 반가치의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실의 세계와 인생의 최상의 세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소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계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가까운 미래는 분명히 즐겁고 희망적인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이 같은 낙관주의적 생각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같은 세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캉디드가 남작으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는 하지만 퀴네콩드라고 하는 그 소위 이제 누이이죠. 친누이는 아닌데 그 누이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그 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 성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세계를 이제 구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구경하면서 결국에는 그 시대의 낭만주의적 전통에 서 있는 모든 가능한 세계의 최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에서 쫓겨나 보니까 불가리아 군대에 들어가서 자신이 이제 겪었던 일들, 종교재판소에 체포되어 화형은 면했지만은 100대의 태형으로 형벌을 받았던 일, 네덜란드에서 착한 침례 교도들을 만났던 그런 일들,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서 아메리카로 도망 다녔던 일, 그렇지만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을 갔지만은 결국에는 여자를 잃고 마는 등 그가 만나는 온갖 일들이 최상의 상태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언제나 최악의 상태, 결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은 만사형통의 나라, 엘도라도, 황금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엘도라도를 제외하고는 어디나 낙관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온갖 추한 모습이고 악한 모습들만 이 세계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캉디드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군인도 거룩해야 될 종교계의 신부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든 온갖 추악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죠. 어디에나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사기, 평화가 아니라 싸움이나 전쟁만이 절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캉디드는 목격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자연적인 재해와 같은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디나 불행한 요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 캉디드의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언제나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쁘게 악행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또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기치고 속이고 핍박을 가하는 그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어깨를 기대어 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정조화설이라고 하는 라이프니츠의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이 세계에 나와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같은 사람들 뿐이지 자기가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다.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착하고 순전한 이 캉디드는 본의 아니게 카톨릭 종교재판소의 담당 판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을 칼로 찌르고 도망치기도 하고 또 원숭이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디를 돌아다니나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일들만이 가득 차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도무지 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계는 악과 고통의 세계로 가득 차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주받은 세계와 같고 최악으로 구성된 그런 세계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캉디드는 점점 더 최선의 세계에 대한 그 세계를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 127쪽에서 6번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최선의 세계라면 다른 세계는 어떤 세상이란 말인가? 참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번은 이제 캉디드가 마르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프랑스 해변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캉디드는 목적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추한지를 덜추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인간은 도처에 서로를 학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원래 그런 건가요? 인간은 예전부터 늘 서로를 학살해 왔나요? 인간이란 원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배신을 밥 먹듯 하고 배은망덕에다 도둑질을 일삼고 게다가 악하고 변덕스럽고 비겁하고 샘내고 개걸스럽게 술주정하고 인색하며 또 야망에 불타고 피에 굶주리고 서로 모함하고 방탕하고 광신자에다 위선자에 어리석기까지 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이처럼 캉디드는 인간 본성이라고 할 때 인간 본성은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에게 그토록 존경해왔던 그의 교사, 선생이었던 팡글로스의 선생이 가르쳐준 낙관론의 철학을 완전히 버리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낙관론은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에다가 비유를 하곤 하는데, 단자론을 잠시 설명하자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궁극적 요소입니다. 이 단자론에 대한 설명은 우리 127쪽에서 128쪽을 보시면 되는데,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럴듯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 논리가 세상의 최상의 상태나 낭만적이고 평온한 상태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캉디드가 세상을 뛰쳐나와 보니까 온갖 추한 것들만 가득한 그런 세상, 정말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이 라이프니츠가 가지고 있는 단자론의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 파괴되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캉디드에서 볼테르는 낙관주의적 환상에서 내려오는 길, 그래서 그 같은 세계를 포기하는 일이 최상의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에서 그러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마지막 이 소설의 부분에서 우연히 팡글로스라고 하는 자신의 선생을 만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생각을 갖게 만들게 됩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팡글로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그런 성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낙관주의는 유보되지만 이후에도 당하는 일마다 비관적인 상황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 소설은 낙관주의를 비판하고 비관주의를 옹호하는 글까?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설은 어떤 철학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독자에게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끝을 갈무리하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볼테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악과 고통의 문제,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제 캉디드가 마르틴과 판글로스와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사실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캉디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판글로스, 선생이었던 판글로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철학자들의 모든 진술을 종합해 보건대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역사의 모든 위인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판글로스는 자신의 주장을 전개를 합니다. 이때 캉디드는 판글로스의 말을 자르면서 이렇게 끼어듭니다. 이 캉디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네 말이 맞아. 왜냐하면 태초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 태어난 것은 즉 일하기 위해서니까, 이것은 결국 인간은 놀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라고 판글로스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자 마르틴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다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헛된 공리공로는 집어치우고 일이나 합시다. 그것이 삶을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캉디드는 마르틴의 이 이야기를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 시대의 현실에 비추어 보게 되면 캉디적 견해가 마음에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비춰보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해야 될 일이나 하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밭에서 일을 하자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라이프니츠가 말한 대로 예정조화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예정조화의 그런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러워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캉디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밭,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밭을 일구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캉디드의 생각은 구약 성경의 전도자가 던진 한 교훈을 제가 생각해 볼 때 떠올리게 하는데,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전도서 이제 9장 10절에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바 그 일,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니라. 이 전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현재가 아닌 미래의 어떤 날을 막연하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현실에서 힘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짧고 더덥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나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마땅한 바다,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몫이고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이 받는 몫이자 본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에 굴곡진 삶이 주어진다고 해도 캉디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견해는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토양의 밭에 관심을 갖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캉디드의 소설을 생각을 해보면 까르페 디엠, 오늘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붙잡으라, 현재를 즐기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최상의 삶이다. 이것을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